장기 이식, 환생, 그리고 중생.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2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의료윤리 연구회 문지호 회장이 쓴 칼럼입니다. 지난해 한 방송사는 장기 기증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숭고한 생명 나눔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제목은 환생이었다. 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의 육신에서 분리된 장기가 죽어가던 수혜자를 살리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환생이라고 할 만하다. 장기 기증은 타인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나눠주는 희생적 사랑의 최고봉이다. 그런데 장기 기증이라는 말을 거북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장기 매매와 같은 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이기심으로 드러나면서 마음이 불편해진다. 장기 이식의 역사를 살펴보고 숭고한 사랑이 왜곡된 불법으로 퇴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자 한다. 장기 이식의 역사. 타인의 장기를 사용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장기 이식술의 역사는 20세기 중반에야 시작되었다. 1954년 머레이가 일란성 쌍생아의 신장 이식을, 1963년 스타츠리 간 이식을, 1966년 켈리가 췌장 이식을 성공시켰다. 1967년 버나드가 심장 이식을 성공시키며 이때부터 뇌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는데 1968년 호주에서 열린 세계의사회에서 뇌사를 죽음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시드니 선언이 제창되며 뇌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하버드 의대는 뇌사 판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뇌사를 인정하면서 더 많은 장기를 이용해 수술할 수 있게 되었고 효과적인 면역 억제제들이 개발되면서 수술 후 생존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장 이식을 최초로 성공시켰다. 뇌사자로부터는 1979년에 신장을, 1988년에 간을 이식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1992년에 췌장 및 심장 이식에 성공했고 1996년에는 폐 이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기 이식법의 제정. 이식이 점차 보편화되며 장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불법적인 장기 매매가 창궐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불법 장기 매매 행위를 근절하고 장기 이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0년 질병관리본부에 장기 이식관리센터를 개설했다. 이 법안을 통해 불법 장기 매매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고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뇌사자의 장기 적출이 합법화되었다. 법안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 이식의 공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뇌사자가 기증한 장기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뇌사자의 기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뇌사자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이식 수술을 진행하던 기존 의료기관이 법이 제정된 후 더 이상 배분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되자 뇌사자를 찾아내는 노력을 덜 하게 된 것이다. 고도의 기술로 뇌사자를 관리하는 데 힘을 쏟아봤자 정작 장기를 자기 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병원의 관점에서는 이식 수술을 할 동기가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999년까지 162명으로 증가하던 뇌사자 장기기증이 2000년 법안이 실행된 후 급격히 감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법을 개정해 뇌사 기증자를 발굴해낸 의료기관의 신장 한계를 배정하고 이식 대기자에게 10점의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또다시 이해 충돌이 일어나며 경쟁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2010년 개정법안이 발의되고 뇌사 추정자 신고 의무제를 시행했다.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보고하고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권유하는 제도다. 뇌사 판정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보호자들을 만나 장기기증의 의사를 문의하는 것이다. 뇌사 기증자를 늘리기 위해 신고 의무화와 더불어 뇌사 판정위원회의 구성을 간소화시켜 뇌사 판정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 장기 이식 현황과 문제점. 국가의 적극적 관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의 수급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장기 이식 대기자는 전년보다 8.7% 늘어난 35,85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478명으로 줄어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증자의 감소에는 코로나 감염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의 영향도 있다. 뇌사 기증자가 되기 전에 연명의료를 중단해서 기증 여부를 묻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대기자가 장기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5년여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장기 이식 대기자로 있다가 사망하는 환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기증받는 생체 기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생체 기증자는 3,918명으로 기증 비율을 보면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높다. 반면 뇌사 기증자는 478명으로 40위에 그쳤다. 뇌사자 장기 기증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스페인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생체 기증의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포함해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장기 기증 관계자들은 국민 전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체 기증보다는 뇌사자를 중심으로 한 기증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 기증에 숭고한 사랑이 퇴색하지 않으려면 1. 사망의 시점을 억지로 당기려 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망 선고는 통상 심장이 멎은 심장사를 기준으로 내려진다. 심장사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심장사가 아닌 뇌사를 인정해 사망의 시점을 앞당긴 이유는 오직 장기 이식이라는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다. 뇌사에 이르면 다른 장기들의 기능도 소실되어 보통 14일을 넘지 못하고 심장사에 이르게 된다. 그리 길지 않아 보이는 시간이지만 이를 당김으로 더 건강한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고 수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뇌사 기준을 현재의 전뇌사뿐 아니라 뇌간만 죽은 경우나 식물인 간처럼 대뇌만 죽은 경우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반대해야 한다. 생명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른 생명의 죽음을 앞당기려는 시도는 반드시 생명경시 현상으로 이어진다. 뇌사자를 생명이 있는 인간이 아닌 장기를 제공하는 유기체 정도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그의 영혼이 육신을 떠난 것이 아니다. 장기를 취하려는 어떤 노력보다 영혼이 거하는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목표가 선해 보여도 타인의 생명을 단 1초라도 단축시키는 것은 악행이다. 2.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내어준 희생의 고통을 유족들에게만 넘기면 안 된다. 생명을 내어준 기증자와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돌봄은 새 생명을 얻은 수혜자를 돌보는 것과 같아야 한다. 2017년 병원이 장기 기증 가족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뇌사자 기증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사랑의 헌신이 끝까지 미담으로 남고 또 다른 기증으로 이어지려면 기증자와 유족을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유족에게 심리상담을 18개월간 제공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있다. 기증자에 대한 철저한 예우는 기증을 자랑스럽게 하고 기증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 3.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스페인이 세계적으로 높은 뇌사자 기증률을 보이는 이유는 생전에 장기 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잠정적 동의로 추정해 사망 후 장기 적출이 가능하게 한 옵트아웃 제도를 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망 이전에 자발적 동의가 없었다면 사망 후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인 제도를 취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귀히 여기는 우리 문화에서는 옵트인 제도가 자발적 동의에 더 잘 부합한다. 정부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뇌사자의 신체를 공공의 자원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발적 동의가 없었다면 기증을 거부하겠다는 가족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장기가 부족하다는 것만 강조하다가 자칫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하려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자발적 동의는 생체 기증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우리나라의 강력한 가족주의 규범과 전통적인 효 문화는 높은 생체 기증률을 이끄는 주요 인자다. 하지만 이런 문화는 가족 안에서 기증자에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족 내에서 장기 기증을 경험한 한 작가는 완벽한 이타심을 발휘하거나 철저한 이기심을 드러내야 하는 두 갈래 길에서 강요의 갈등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했다. 외부로는 미담으로 비치지만 자발적 동의가 없는 기증자는 소외된 채 심리적 압박과 육체적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생체 기증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의료진은 미성년 자녀가 가족들의 묵시적 압력 때문에 기증 동의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자발적 기증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를 기증하면 정신적으로 타격이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으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증을 거부해도 괜찮다고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상담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듯 수술하는 병원이 아닌 별도의 병원에서 기증자의 건강검진 및 상담을 받는 것도 자발적 본의를 지켜주는 한 방법이다. 4. 인체에 대한 상업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이시기약이 태동한 이후 지금까지 기증자는 늘 부족했다.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장에는 윤리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업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장기 매매는 상업주의의 가장 큰 폐해다. 장기 매매 상업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존귀한 인간을 상품화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로만 여기면 안 된다. 둘째, 상업주의는 부유한 사람만 먼저 이식을 받게 되므로 공정한 배분을 기다리는 일반 시민의 이식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결국은 이타적인 장기 기증이 줄어들어 모든 대기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셋째, 가난한 자의 장기에 대한 소유권을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기적인 믿음을 심어주게 된다. 약자에 대한 강자의 착취라는 악행이 이어지는 것이다. 혹자는 장기 기증이 줄고 장기은행을 통해 상업화되는 것을 신식인 문화라고 표현했다. 장기 매매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장기 매매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상업주의는 장기 매매가 아닌 생체 이식 재료의 개발과 장기의 기능 보존 의학 분야에 나타나야 한다. 장기 기증 다큐멘터리를 보면 새로운 장기를 받은 이들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볼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생명을 얻은 자들의 고백에서 삶에 대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 거듭난 삶인 중생을 묵상하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째로 이식받아 살아가는 이들이다. 두 번째 생명을 얻었기에 날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고 이 땅에서 육신의 기능이 멈출 때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다. 뇌사 판정 이후 살아 숨쉬는 몸에서의 장기 적출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베푸셨다.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나눠주는 큰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한다.